손 좀 잡아줘. 혼자 가. 넌 할 수 있잖아. 오전 4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차 안은 너무 조용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다. 이혜원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헤드폰을 썼지만 음악은 들리지 않았다. 들리는 건 앞좌석의 목소리. 이번엔 진짜 끝내자. 응, 이제 우리 차례야. 그 말이 너무 또렷해서 음악 볼륨을 아무리 올려도 사라지지 않았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흙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자, 내려. 현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너무 담담해서 더 무서웠다. 이혜원은 지팡이를 짚었다. 발밑엔 바위, 뿌리, 미끄러운 흙. 손 좀 잡아줘. 혼자 가. 넌 할 수 있잖아. 그 말로 끝이었다. 그는 조혜진의 손을 잡고 먼저 올라갔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따라와. 그 목소리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이미 살인자의 것이었다. 산 중턱? 이혜원은 숨이 가빴다. 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기 아무도 없지? 네. 완벽해요. 그 순간 이혜원은 알았다. 아, 여기가 내가 죽을 곳이구나.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죽음을 받아들이자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차갑고 검은 것. 그녀는 일부러 발을 헛디뎠다. 바위가 많은 쪽으로. 그리고 몸이 공중에 떴다. 시간이 늘어졌다. 바위에 부딪히고 나뭇가지에 걸리고 수풀에 멈췄다. 숨이 끊어질 듯 아팠다. 팔도 다리도 온몸이 부러진 느낌.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떨어졌어? 이게 더 낫네. 현준호는 내려오지 않았다. 사고야. 시각장애인이 혼자 떨어진 거. 그럼 죽을 수도. 응, 그게 더 좋아. 그 말이 숲을 아래까지 또렷이 들렸다. 안에 들려? 괜찮아? 연기였다. 완벽한 연기. 찰칵. 사진 찍는 소리. 아내를 구하려는 남편.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정말로. 이혜원은 혼자 남았다. 피냄새, 흙, 고통. 그리고 그때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분노. 아니, 살해. 살아야 한다. 그리고 법으로, 정의로, 확실하게. 이혜원은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위에서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괴물이 태어나고 있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이 너무도 선명했다. 지옥에서 그녀가 올라오고 있었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전 6시 30분. 이혜원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시각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세상이 아직 밝아오지 않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이 오는 것을 항상 청각으로 먼저 알았으니까. 신문 배달원의 오토바이 소리, 옆집 아주머니의 발자국, 그리고 38년을 함께한 남편 현준호의 알람 소리.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소리들. 이것이 이혜원의 시계였다.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몸을 움직이는 소리, 옷을 집어드는 소리, 욕실로 향하는 발소리. 이혜원은 이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냈다. 20년을 함께했으니까 그 동작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았다. 하지만 오늘따라 뭔가 달랐다. 향수 냄새.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면서 풍기는 여성 향수의 냄새. 이혜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그 향기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준호는 다른 여자의 향수를 가지고 오고 있었다. 여보.
그 향수가 뭐? 남편이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었다. 마치 공기에 말을 거는 것처럼. 저 향수 냄새가. 아, 회사에서 했어. 팀 미팅 때 여자 후배들이 많아서. 거짓말. 이혜원은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의 호흡 리듬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0년을 함께하면 거짓말도 청각으로 들을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이혜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묻는 것 자체가 나약해 보일 것 같았다. 시각장애인인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 싶었다. 남편은 아침밥을 먹지 않고 나갔다. 보통은 먹었는데 밥은 안 먹고 나가세요? 출근이 빨라. 아, 그리고 저녁은 늦을 것 같으니까 밥 따로 하지 마. 그 말은 오늘 밤 집에 오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었다. 이혜원은 현준호의 발자국 소리가 현관에서 사라지는 것을 듣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차의 시동음. 그때서야 이혜원이 부엌에 나갔다. 혼자일 때는 내가 뭘 하나. 중얼거리며 아침밥을 준비했다.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고 숟가락을 들었다. 아무도 옆에 없었다. 아무도 자신의 밥 냄새에 대해 험담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외로웠다. 밥을 먹으면서 이혜원은 과거를 생각했다. 38년 전. 아니, 정확히는 20년 전. 그때만 해도 현준호는 다른 남자였다. 안경점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었다. 당신의 눈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줄 테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함께 우리가 만든 아이의 눈을 통해 세상을 봐요. 아이는 결국 오지 않았다. 유산이었다. 한 번 아니, 두 번. 그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다. 그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마치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다는 듯이. 여보, 미안해요. 제가 아이를. 됐어. 이미 됐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끝났다. 대화가, 사랑이, 남편이 정오가 되었을 때 현모라는 이웃 할머니가 방문했다. 혜원아,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도 열심히 산다니. 대단하다. 현준호는 정말 복받은 남자야. 나도 저런 아내가 있으면. 그 말을 들으면서 이혜원은 웃음이 나왔다. 아니, 울음인지 웃음인지 자신도 모르는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준호가 정말 복받은 남자일까? 그렇다면 왜 자신을 저렇게 무시할까? 오후 3시 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이혜원님 어머니시가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오실 수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이혜원은 급하게 옷을 챙겼다. 지팡이를 들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혼자서 병원에 갈 수 없었다. 현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엄마가 위험하대요. 병원에. 지금 회의 중이야. 택시 타고 가. 네. 알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혜원은 벌써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머니도 그렇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남편이 못 본 것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밤 10시에 돌아가셨다. 현준호는 그 소식을 받고도 일을 먼저 끝낸다며 나중에 가겠다고 했다. 그는 새벽 2시에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 온 여자 동료도 함께였다. 어머니께 인사를 드려야. 그 여자가 말했다. 이혜원은 그 목소리에서 현준호의 손을 잡은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냥 가. 이건 가족 일이야. 현준호가 말했다. 그 말은 자신의 아내인 이혜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었다.
현재 시간 오전 11시. 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이혜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다. 밥을 지어야 했다. 설거지를 해야 했다. 빨래를 해야 했다. 남편은 계속 늦게 귀가했다. 늘 향수 냄새를 풍기며 밥은 뭐 했어? 또 냄새난다. 오늘 아침에 현준호의 목소리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밤새 일한 아내에게 건넨 첫마디. 현준호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신문지를 펼쳤다. 살같이 햇빛처럼 그을린 그의 얼굴은 한때 이혜원이 가장 좋아하던 얼굴이었다. 지금은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묻어났지만, 아니요, 잘 지었어요. 어머니 제사 때문에 일찍 하지 못했어요. 안 그래도 바쁜데 그걸 왜? 그는 손도 내밀지 않았다. 아내를 일으킬 손도, 위로할 말도. 현준 오빠, 뭐, 혹시 회사에서 있는 그 조혜진 후배 맞나요? 침묵. 그 침묵이 이혜원을 가장 무서워하게 했다. 왜냐하면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 하는 거야? 물어볼 자격이라도 있어? 넌 하루 종일 뭐 하는데? 밥 지으면서 냄새나는 것 빼고, 그리고 어머니 없다고 해서 내가 계속 넌 챙길 줄 알아? 난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너한테는 엄청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냉정함을 넘어 노골적인 혐오였다. 그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이 얼마나 차가워졌는지. 그 눈빛은 더 이상 자신을 보지 않는 눈빛이었다. 마치 공기를 보듯이, 가구를 보듯이, 장애인이라는 물건을 보듯이. 이혜원은 밥을 담으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손가락의 끝으로 벽을 더듬으며. 한때 이 길은 사랑의 통로였다. 지금은 지옥의 통로였다. 아니, 감옥의 통로였다. 주방에서 이혜원은 자신의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알 수 있었다. 밥 위에 떨어지는 그 떨림. 내가 뭘 잘못했지? 그것이 이혜원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생각이었다. 아내, 조금 더 빨리 할 수 없어? 너무 답답한데. 그리고 오늘 저녁은 집에 있지 말고 어디가? 친구들이 온대. 거실에서 들려오는 현준호의 목소리. 그것은 명령이었다. 친구들. 그 말은 자신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자신의 장애가 민망하니까. 자신이 안경점에서 만난 맹인 아내라는 사실이 미안하니까. 알겠습니다. 이혜원은 고개를 숙였다. 20년을 함께했던 남편 앞에서 마치 종이나 하인을 대하듯이. 밥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 순간 이혜원의 손이 또 떨렸다.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다. 조심해. 깨질 수도. 현준호는 그 떨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내가 왜 울고 있는지, 왜 떨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밥만 걱정했다. 밥을 담고 나오는 순간 이혜원의 손이 또 떨렸다. 시각장애인이면서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괴로웠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이 생각은 이혜원의 가슴을 찔렀다. 이 모든 것이 서서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항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남편이 자신을 짐으로 보는 그 순간들을 느끼면서도 떠나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혜원은 거실에서 나와 침실로 들어갔다. 남편이 밥을 먹는 동안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선글라스를 만졌다. 낮이건 밤이건 항상 껴야 했던 그 선글라스. 처음에는 보지 못하는 눈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보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무섭고 부끄러운 것들로부터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남편의 시선, 그 차가운 시선,
그 시선이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이혜원은 이제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혜원을 조용하고 검은 무언가로 변신시키고 있었다.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색깔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혜원은 확실히 알았다. 뭔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언제 터져나올지는 모르지만 2달이 흘렀다. 현준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이제 그는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뭘 하든지 이혜원은 반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듯이. 토요일 오전 이혜원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남편이 옆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벽 3시에 들어온 남편.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 여보. 이혜원은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여보, 제발 일을 하거든. 일? 넌 뭐하고 앉아만 있지. 일을 해. 돈을 벌었던가? 아니지.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숙취로 얼큰한 내음. 그리고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 넌 내 발목에 찬 쇠사슬일 뿐이야. 매일매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데. 쇠사슬. 그 말이 이혜원의 가슴을 적셨다. 내가 그렇게. 너는 자각이 없어? 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짐이 되는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못 버는데 내가 한테는 이미 충분해. 더 이상의 의무는 없어. 의무. 그 단어도 상처였다. 20회의 결혼이 그저 의무였나? 이혜원은 침대로 돌아갔다.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어조가 점점 더 잔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혹시 자신을 떠나가게 하려는 건 아닐까? 자신이 먼저 떠나가게끔? 며칠 뒤 그 생각이 더 명확해졌다. 현준호는 점점 더 외출을 많이 했다. 밤샘 회식이 잦아졌다. 때로는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회사 출장이야. 목포. 언제쯤? 말했잖아.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 그리고 돌아왔을 때마다 이혼 얘기를 꺼냈다. 이젠 정말로 안 돼. 우리 관계는 끝이야. 넌 나한테 잘못된 선택이었어. 현준 오빠. 결혼이 아니라 구제 사업이었어. 맹인 여자를 도와주는 착한 남자. 그게 나였어. 역할극. 이제 그 역할은 끝났어. 구제 사업. 결혼이 아니라 자선 사업이었다니. 이혜원의 목구멍에서 뭔가가 타올랐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참아냈다. 시각장애인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수치라고 느껴졌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세상에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그의 말 하나하나가 모두 계획된 것처럼 들렸다는 점이었다. 장모님께는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어머니는 이미 죽었고 내 할 말도 없어. 어머니를 무시했다.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모욕했다. 조혜진. 그 여자가 진짜 그렇게 좋아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 남편. 응. 진짜 좋아. 넌 그걸 몰라도 된다. 내 인생은 내 맘대로야. 조혜진. 현준호의 회사 후배. 28살의 예쁜 여자. 시각도 있고 정상이고 돈도 벌고 남편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여자. 이혜원의 마음이 차가워졌다. 그날 밤 이혜원은 울지 않았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대신 무엇인가 계획을 세웠다. 사흘 뒤 일이 터졌다. 이혜원은 우연히 현준호의 휴대폰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거실에서 지팡이로 더듬어서 집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볼 수 없었지만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앱을 켰다. 최신 메시지를 읽어줄까? 네. 로봇의 목소리가 시작되었다. 조혜진, 우리 언제쯤 진짜 시작할 수 있어?
현준호 고지야. 전현을 내보내야 돼. 이혼장 준비해. 이혼. 그 단어가 이혜원의 인생을 산산이 부수었다. 그녀는 밤새 연신 현준호의 휴대폰 메모리에 접근했다. 음성 인식 앱으로. 금지된 영역이었지만 상관없었다. 알아야만 했다. 모든 것을. 휴대폰 속에는 조혜진과의 대화들이 가득했다. 조혜진 너무 오래 기다렸어. 그 맹인년이. 이혜원은 그 단어에서 멈췄다. 맹인년. 자신을 부르는 방식. 조혜진이 자신을 보는 방식. 계속 읽었다. 현준호 맞아. 진짜 짜증난다. 근데 재산 분할이 문제야. 조혜진 그건 어떻게? 현준호 내가 정신장애로 몰아버려야 할 것 같아. 그럼 재산을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 정신장애. 이혜원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손이 떨렸다.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계획된 악이었다. 치밀한 계획. 자신을 정신장애자로 몰아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 조혜진 진짜? 그렇게까지? 현준호 음성 녹음도 몇 개 준비했어. 그년이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거. 병원에서도 뒷받침할 거고. 조혜진 천재네. 그럼 언제쯤? 현준호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산에 한번 가자고 하면. 거기서 일을 낼 거야. 산에? 일을? 이혜원은 그 의미를 천천히 이해했다. 시각장애인을 산에 데려가서 일을 낸다는 것. 그것은 사고를 의도한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 조혜진하지만 죽으면 경찰이? 현준호 사고야. 그냥 사고. 맹인이 산에서 떨어진 거. 누가 의심하겠어? 그리고 보험금이 꽤 크거든. 보험금. 자신의 생명이 보험금으로 계산되고 있었다. 조혜진 정말 미친 짓이네. 근데, 좋아. 나도 도와줄게. 현준호 고마워. 우리 정말 행복해질 거야. 조혜진은 빨리 그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이혜원은 휴대폰을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20년의 결혼.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의 모든 애정이 연기였다는 말인가? 아니, 더 정확히는 처음부터 자신을 노린 사냥이었다는 말인가? 시각장애인 여자. 혼자 살기 어려운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여자. 그래서 남편도 속일 것 같은 여자. 현준호는 처음부터 자신을 먹이로 본 것인가? 그 순간 이혜원 안에서 무엇인가 끊어졌다. 수십 년을 누르고 있던 감정. 분노. 그것이 한순간에 폭발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녀는 휴대폰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음성 인식으로 익혀진 내용을 전부.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겼다. 증거 보존 완료. 이제 이혜원은 알았다.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남편을 감옥에 보내는 것. 그것이 자신의 복수였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더 깊은 산이 필요했다. 현준호와 조혜진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 아니, 그들을 유도했다. 현준 오빠, 산에 갈까요? 처음 만난 그 산이요. 현준호는 놀랐다. 넌 그 산에 가고 싶어? 네. 추억을 되살리고 싶어요. 현준호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들렸다. 자신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의 미소. 좋아. 그럼 이번 주말에 가자. 조혜진도 데려가. 이혜원은 그렇게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순간부터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이혜원의 진짜 계획이 시작되었다. 일주일 후 이혜원은 명단을 확인했다. 현준호가 예약한 여행 장소들, 호텔, 식당, 그리고 산, 서울 근처를 벗어난 깊은 산, 가족여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을 알았다. 그것은 살인 현장의 예비답사였다. 그리고 그 산은 신원 확인이 어려운 깊은 산이었다. 경찰 수사가 미치기 어려운 그런 산. 현준호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이혜원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넘어져도 누가 봤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현준 오빠, 이혜원이 거실에서 불렀다. 뭐, 내일 산에 올라가자. 현준호가 놀랐다. 자신의 계획을 거부할 줄 알았는데 이혜원이 먼저 제안했다. 우리 처음 만난 데 기억해? 그 산이야. 추억여행이야. 이번엔 조혜진도 함께 가. 이혜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목소리. 현준호는 의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기뻐했다. 자신의 계획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 좋아. 내일 새벽에 출발하자. 그리고 넌 전에 산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제안했으니까요. 잘하겠습니다. 그 말로 충분했다. 현준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4시, 어둠이 아직 짙었다. 세 사람은 차를 탔다. 현준호가 운전했다. 조혜진은 옆 좌석에 앉았다. 이혜원은 뒷좌석에 앉았다. 차 안은 조용했다. 아주 조용했다. 조혜진은 이혜원을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공기를 보듯이. 그리고 현준호는 백미러로 이혜원을 보며 냉정한 미소를 지었다. 이혜원, 편해? 뭐 필요한 거 있어? 위선적인 목소리. 이혜원은 알았다. 그것이 현준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친절인 척하는 말이라는 것을. 괜찮습니다. 이혜원은 음악을 들었다. 헤드폰을 끼고 남편들의 대화를 듣지 않기 위해. 하지만 들었다. 이거 잘 되면 정말 좋겠어. 응. 빨리 끝내고 우리 새 출발하자. 몇 개월 기다렸어. 미안해. 하지만 이제 끝이야. 이혜원은 음악을 더 크게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서너 시간 후 차는 산 입구에 도착했다. 흙냄새, 나뭇잎의 향, 그리고 고요함. 자, 이제 내려. 현준호가 말했다. 산 입구의 길은 가팔랐다. 이혜원은 지팡이를 들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바위들, 튀어나온 뿌리들, 나무가지들, 모든 것이 방해물이었다. 현준 오빠, 손을 좀. 혼자 올라가. 넌 할 수 있잖아. 그 지팡이 가지고. 현준호의 목소리가 칼처럼 차가웠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살인자의 목소리였다. 조혜진, 가자. 현준호가 조혜진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따라와.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이혜원은 지팡이를 짚으며 따라갔다. 발이 자꾸 헛디뎠다. 가슴이 철렁거렸다. 혹시 이게 정말로? 그렇다. 정말로였다. 산 중턱쯤에서 이혜원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 좋지? 아무도 없지? 네, 정말 좋네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조혜진의 목소리였다. 더 이상 연기가 아닌 진정한 아기의 목소리. 이혜원은 필사적으로 따라갔다. 숨을 고르며, 가슴이 철렁거리며. 그렇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내가 지금 죽는 거구나. 그 생각이 이혜원을 오히려 더 진정시켰다.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 자리에는 다른 감정이 들어찬다. 복수심. 따라와. 빨리. 현준호의 목소리가 더 멀어졌다. 이혜원은 더 빨리 올라갔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실수했다. 한 발을 조금 바깥쪽에 디뎠다.
바위가 많은 쪽, 그렇게 50m쯤 올라갔을 때, 그렇다. 정확히 그 위치에서, 아, 아, 이혜원은 비명을 질렀다. 발이 헛디뎠다. 지팡이가 날아갔다. 몸이 중력에 잡혔다. 떨어지고 있었다. 2미터, 아니, 5미터, 아니, 10미터를 떨어지는 것 같았다. 시간이 느려졌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시간은 정말 느려진다. 몸이 바위에 부딪혔다. 고통, 날카로운 고통, 그리고 나뭇가지, 덤불, 자신의 몸을 걸어주는 것들, 수풀에 걸렸다. 떨어지는 것이 멈췄다. 이혜원은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거렸다. 진짜로 죽을 뻔했다. 위에서 발자국 소리, 그리고 목소리. 뭐가, 안에. 현준호가 아래를 봤다. 어둑한 숲 아래에서 신음이 들렸다. 그렇지만 그는 내려오지 않았다. 대신 조혜진에게 말했다. 계획이 바뀌었어. 이게 더 좋아. 뭐요? 사고다. 자살이 아니라 사고야. 산에서 혼자 떨어진 거야. 시각장애인이니까 충분히 가능해. 그리고 구조가 늦으면 죽을 수도. 응, 그럼 더 좋지. 이혜원은 그 말을 들었다. 숲을 아래에서 그들의 발자국 소리, 다시 올라가는 소리. 안에, 여기 있어? 연기였다. 모두 연기였다. 무섭니까? 곧 구조대가 올 거야. 거짓말이었다. 현준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조혜진과 자신을 사진에 담았다. 아래에서 들리는 비명 소리를 배경으로. 이거 증거가 되겠네. 아내를 구하려던 남편의 모습. 천재다. 이혜원은 움직일 수 없었다. 몸 전체가 아팠다. 팔이 부러진 것 같았다. 다리도, 갈비뼈도, 온몸이 부러져 있었다. 하지만 더 아플 것은 가슴이었다. 스무해. 그의 발자국이 멀어져 갔다. 정말로. 현준호. 제발. 이혜원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답이 없었다. 오직 바람 소리만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혜원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깨어났다. 차갑고 검고 그리고 끝없이 깊은 무언가. 분노였다. 아니, 더 정확히는 살이었다.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이 얼마나 검은지 볼 수 있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죽여야 한다. 법으로, 정의로. 하지만 확실하게. 이혜원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며 움직였다. 생존을 위해, 그리고 복수를 위해. 위에서 현준호와 조혜진은 이미 다음 계획을 짜고 있었다. 어떻게 자신들을 피해자로 보일지, 어떻게 이혜원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할지.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아래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옥에서 올라오는 무언가가. 의식이 떠올랐다가 다시 사라졌다. 몇 번인지 이혜원은 모르겠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떠올랐다가 가라앉고 떠올랐다가 가라앉고 어딘가는 시계가 되었다. 자신의 가슴이 죽는 건가? 그것이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다. 하지만 답은 아니었다. 눈을 떴을 때 자신은 여전히 산 위에 있었다. 어둠이 완전했다. 시각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밤의 어둠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이혜원은 자신의 상태를 파악했다. 오른쪽 팔이 부러져 있었다. 갈비뼈도, 다리는 정말로 끔찍했다.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밤이 길었다. 이혜원은 시간을 헤아릴 수 없었다. 다만 추위가 아파왔다.
산의 밤 바람. 그것이 자신의 상처에 스민다. 혼자였다. 정말로 혼자였다. 그 순간 이혜원은 생각했다. 내 인생이 뭐였지? 20년, 20회를 그 남자를 위해 살았다.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다.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 남편 없이 혼자 이 산 위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다. 나 약한 게 아니었구나. 혼잣말이 입에서 나왔다.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자신은 시각장애라는 것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뿐이었다. 이혜원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통 속에서, 이 추위 속에서 자신의 가까운 곳에 떨어진 것들을 찾았다. 지팡이. 아니, 지팡이는 훨씬 아래에 있을 것이다. 휴대폰을 찾았다. 화면은 깨져 있었다. 배터리도 떨어져 있었다. 무용지물이었다. 옷은 너덜너덜했다. 추위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혜원은 웃음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시각장애가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지난 20년,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제한했는가. 지팡이에만 의존했고, 남편의 발소리에만 의존했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이 산 위에서 남편도 없고 지팡이도 없을 때 자신은 무엇인가? 살아있다.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첫 번째 밤이 지났다. 이혜원은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깼다. 또다시 두 번째 밤이 오고 있었다. 자신의 입술이 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온몸이 경직되고 있었다. 저체온증. 아, 이렇게 죽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혜원은 또 웃음이 나왔다. 아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20회를 함께한 남편에게 그리고 그의 새 여자에게 이렇게 쉽게 죽음을 선물할 수는 없었다. 살아야 한다. 그 생각만이 이혜원을 살렸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 그리고 그들을 죽여야 한다. 세 번째 날 오후였다. 등산객이 지나갔다. 아, 누군가 있어. 젊은 목소리였다. 이혜원은 약한 목소리로 외쳤다. 여기. 등산객은 이혜원을 발견했을 때 경악했다. 피투성이 여자. 옷도 다 찢어져 있고 온몸에 상처가 난 여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실수로 떨어졌어요. 이혜원은 거짓말을 했다. 가장 약한 목소리로, 가장 연약한 표정으로. 남편이 불렀는데 못 들었나 봐요. 거짓, 완벽한 거짓. 하지만 등산객은 믿었다. 시각장애인이 산에서 떨어진 것. 그것은 충분히 그럴듯했다. 그렇군요. 119 불러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혜원은 눈을 감았다. 마치 기절하기 직전인 것처럼. 그렇지 않았지만 병원, 백색의 공간, 침대에 누워있는 이혜원. 그녀의 팔은 깁스로 감싸져 있었다. 다리도, 갈비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의사의 말이 들렸다. 정말 기적이에요.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다니. 기적이 아니라 운이었다. 하지만 이혜원은 그것을 알았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의지였다. 살고 싶은 의지,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의지. 병원에서의 일주일간 이혜원은 한 가지만 생각했다. 복수?
어떻게 그들을 감옥에 보낼 것인가? 어떻게 남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인가? 어떻게 그의 위자료를 평생 받을 것인가? 현준호는 매일 병문안을 왔다. 여보, 미안해.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연기였다. 완벽한 연기. 의사가 뭐라고 했어? 회복은 잘 되고. 네, 괜찮습니다. 이혜원의 목소리는 약했다. 하지만 그 약함 속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현준호는 이혜원의 손을 잡았다. 진짜 미안해. 나 미쳤었나 봐. 조혜진이가 뭐 자꾸 내보내자고 해서 이렇게 됐어.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혜원은 이제 알았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혜원은 어두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현준호에게는 보이지 않는 미소였다. 시각장애인이니까.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둘이. 현준호가 말했다. 그리고 조혜진이는 끝났어. 미안한 일도 많고 내 정신을 못 차렸어. 이젠 널 위해서만 살 거야. 또 다른 거짓말. 하지만 이혜원은 알았다. 그 거짓말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현준호가 조혜진과의 관계를 끊는다고? 그렇다면 더 좋다. 자신을 죽이려던 두 명을 모두 고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네, 감사합니다. 현준 오빠. 이혜원은 가장 약한 목소리로 가장 감사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병실 밖에서 현준호는 조혜진에게 전화를 했다. 지금 오지 마. 좀 기다려. 그리고 끝. 이혜원은 그 통화를 들었다. 병실 문 밖에서 들렸으니까. 좋아. 그럼 이제 게임이 시작된다. 일주일 뒤 이혜원은 퇴원했다. 현준호는 자신을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서 그는 정말로 자신을 돌봐주는 척했다. 약을 챙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다. 미안해. 진짜. 하지만 이혜원은 알았다. 그 눈물이 얼마나 거짓인지. 저 남자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같은 입으로 지금 미안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도 거짓말할 수 있었다.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정말? 네. 저도 제가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약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혜원이 말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젠 함께 살아가자. 네. 함께 하겠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이혜원은 결정했다. 시각장애인이 약자라고? 아니다. 그녀는 이제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악마. 그의 인생을 파괴할 악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남자가 감옥에서 복역하는 동안 자신은 자유로울 것이라는 점이었다. 고마워. 내 아내. 현준호가 이혜원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하지만 이혜원은 알았다. 이것이 마지막 키스라는 것을. 그 다음부턴 법정에서 만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혜원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현준호의 팔을 쓰다듬듯이. 하지만 그 손가락의 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치 산의 어둠처럼. 퇴원 후 이틀째. 이혜원은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그의 버릇은 여전했다. 자신을 무시했다. 정확히는 자신이 봐야 할 것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맞았다. 조혜진 언제쯤 우리 시작할 수 있어? 현준호 그년이 회복되고 나서. 지금은 동정심이 필요해. 동정심. 그 단어가 이혜원의 입가에 한 줄의 웃음을 그었다. 그 남자는 아직도 자신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 강남의 고급 건물 15층.
변호사 이준석은 50대 중반의 명리한 표정의 남자였다. 그는 이혜원의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었다. 음성 파일, 메시지, 그리고 녹음 자료들. 이것들이 정말 증거가 될까요? 이혜원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알았다. 그 약함 속에 있는 의지를.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산에서 남편이 한 말들. 아내가 뛰어내렸어. 이제 끝이야. 보조금 없이도 살 수 있을 거야. 이 모든 것이 고의적 살인 미수를 의도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현준호와 조혜진 사이의 메시지. 재산 분할을 위해 정신장애로 몰아버려야 한다. 이것은 단순 불륜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입니다. 그러면 죄명이 고의적 살인 미수, 그리고 공범과의 음모. 조혜진도 당신을 죽이려는 계획에 가담했으니까요. 이혜원은 미소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했다. 그리고 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현준호의 계좌 기록을 펼쳤다. 이혜원의 형 덕분에 얻을 수 있었던 자료였다. 이것을 보세요. 지난 3개월간 현준호가 조혜진에게 송금한 돈. 총 5천만 원입니다. 무엇을 위한 돈일까요? 당신을 죽이기 위한 비용이죠. 변호사가 말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내 살해를 위한 사주와 금품 제공. 이것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혜원은 깊게 숨을 쉬었다. 변호사님, 감옥에 몇 년이나 들어갈까요? 살인 미수라고 가정하면 대략 5년에서 10년. 그리고 당신의 위자료 청구에 따라 추가적인 배상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요? 남편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 정도 악의적 행동에 대해서는 평생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남편이 출소 후에도. 이혜원의 입가에 또 다른 미소가 떠올랐다. 그 외에는요? 일단 이 증거들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조사를 시작할 거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올 겁니다. 특히 변호사가 현준호의 휴대폰 기록을 가리켰다. 이 메시지들, 정신장애로 몰아버린다는 말. 이것은 당신을 무능력자로 만들어 재산을 탈취하려는 계획까지 드러냅니다. 사기, 배우자 학대, 고의적 살인 미수, 재산 탈취 음모. 여러 죄목이 한데 뭉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저는 당신이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현준호를 이 함정에 더 깊이 빠뜨려야 합니다. 그날 저녁, 이혜원은 욕실에 들어갔다. 현준호가 자신을 감시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마치 자살을 생각하는 여인처럼. 배경음은 약병의 소리. 약을 한 줌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소리. 현준 오빠, 미안해요. 저도 알아요. 당신이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목소리는 떨렸다. 정말로 떨리는 것처럼 들렸다. 저 이제 없어질게요. 그럼 당신도 행복할 거겠지. 조혜진이와 함께. 한숨. 혹시 제 죽음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파일을 저장했다. 이혜원은 이 녹음 파일을 현준호의 휴대폰으로 보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보냈다. 마치 현준호가 모르는 새에. 제목은 심플했다. 현준 오빠에게. 그날 밤 10시. 현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침실에 있었다. 이혜원은 거실에 있었다. 여보. 현준호가 거실로 나갔다. 얼굴이 창백했다. 뭐? 이게?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있었다. 그가 방금 받은 녹음 파일이. 이혜원은 가장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이거, 뭐야? 현준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진정성이 있었다. 그는 진짜로 놀랐다. 제가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당신이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차라리 제가 없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혜원은 울먹였다. 가장 완벽한 연기로. 현준호는 이혜원을 안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여자가 정말 자살하려고? 그것은 그에게 좋은 소식이었다. 아니, 최고의 소식이었다. 자신이 더 이상 손을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으니까. 됐어. 됐어. 넌 죽으면 안 돼. 난 너가 없으면 못 살아.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 하지만 이혜원은 알았다. 그 거짓말이 자신의 정당성을 만든다는 것을,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막지 않는다는 것, 오직 법정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 현준호, 그 음성 파일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경찰이 나중에 물을 것이다. 그리고 현준호는 대답할 것이다. 내 휴대폰에 온 거, 아내의 휴대폰에서.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아내가 자살을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것.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 알겠어? 현준호가 이혜원을 안았다. 하지만 이혜원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틀 뒤, 이혜원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청에 갔다. 신고 내용은 단순했다. 고의적 살인 미수, 그리고 남편이 제 죽음을 계획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 증거들을 보자 태도가 바뀌었다. 산에서의 음성 기록. 아내가 뛰어내렸어. 보조금 없이도. 메시지들. 맹인년. 정신장애로. 계좌 기록. 조혜진에게 보낸 5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준 오빠, 저 이제 없어질게요. 이 자살 암시 메시지. 경찰관의 얼굴이 단단해졌다. 이것은 고의적 살인 미수를 넘어서네요. 그렇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공모한 조혜진도 함께 체포되었다. 체포 며칠 뒤 뉴스에 났다. 시각장애 아내를 산에서 제거하려던 남편 강제 검거. 그리고 사회는 흔들렸다. 이혜원의 이름과 사진이 신문에 났다. 선글라스를 낀 여자.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은 누구보다 선명했다. 현준호는 구치소에 가 있었다. 그리고 이혜원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다. 평생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 이제 시작이야. 이혜원이 중얼거렸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그녀의 눈은 빛을 받지 않는 눈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가장 선명했다. 검고 깊고 그리고 끝없이 차가운. 마치 산의 어둠처럼. 구치소. 현준호가 처음 들어간 지 3일째 되는 날. 변호사의 전화를 받은 현준호는 발칵 뒤집혔다. 뭐야? 뭐야? 그는 구치소를 나와 경찰청으로 불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이혜원의 녹음 파일들, 자신과 조혜진이 나눈 메시지들, 그리고 조혜진에게 보낸 돈. 모든 것이 증거였다. 현준호 씨, 당신은 지난 3월 산행에서 의도적으로 배우자를 위험한 곳으로 유도해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고의적 살인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당신이 배우자를 죽이기 위해 조혜진 씨에게 보낸 금액 5천만 원. 이는 살인 사주죄로도 적용됩니다. 현준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다시 열었다.
그건, 그건 다른 이유였어요. 조혜진이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면 당신의 휴대폰 메시지는요? 내가 정신장애로 몰아버려야 한다. 재산 분할을 위해. 이 말들이 뭐죠? 침묵. 그리고 이것도. 경찰관이 음성 파일을 틀었다. 좋아, 이제 끝이야. 아내가 뛰어내렸어. 미안해, 진짜 보조금 없이도 살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였다. 산 위에서 자신의 아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들으면서 한 말. 현준호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이건 맥락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고의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한편 조혜진은 더 빨리 항복했다. 신문조사실에서 조혜진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네, 저도 그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에는 현준호를 배신하려는 의지가 가득했다. 처음엔 단순히 그 여자를 없애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살인 계획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거짓말.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준호는 저에게 5천만 원을 줬어요. 그걸로 뭘 하라고요? 그걸로 뭘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경주로 가는 걸 도와주라고요. 그리고 아내를 감시하라고요. 조혜진은 현준호를 완전히 팔아넘겼다.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검사는 웃음을 참았다. 이 여자도 공범이지만 현준호가 주도했다는 것은 명확했다. 그렇다면 현준호의 형량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이었다. 회사, 현준호가 다니던 금융회사, 인사부장은 깜짝 놀랐다. 현준호 이사? 살인 미수죄로 체포됐다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회계팀이 발견한 것이 더 심각했다. 이사님이 지난 3개월간 회사 계좌에서 5천만 원을 빼내갔습니다. 조혜진 씨의 명목으로. 경영진들은 얼굴을 찡그렸다. 공식적으로는 뭐라고 처리했어요? 컨설팅 비용으로. 하지만 실제 컨설팅은 없었습니다. 횡령이었다. 명백한 횡령. 회사는 바로 행동에 나섰다. 현준호에 대한 경찰 고소, 그리고 즉시 해고. 현준호 이사는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의 횡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인사부장의 발표였다. 미디어는 광란했다. 시각장애 아내를 산에서 제거하려던 남편 적발. 5천만 원 뇌물도. 남편의 계획된 살인. 20년 결혼 생활 뒤 배신의 극단. 조혜진, 남편 현준호를 전부 자백. 공무관계 적나라. 이 기사들은 대한민국 전역에 퍼졌다. 신문, 인터넷, 텔레비전. 모든 미디어가 이 사건을 다루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노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고 했다고? 시각장애가 있는데도? 20년을 함께했는데? 온라인은 현준호를 규탄하는 글로 가득했다. 그리고 이혜원을 응원하는 글도 많았다. 이 여자가 정말 강하다.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남편을 제압하다니. 법정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전에서 이긴 게 더 대단하다. 현준호의 회사는 빠르게 행동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해고되었다. 이유는 도덕적 해이와 횡령. 그의 직책도 명함도 사원증도 모두 회수되었다. 그리고 회사는 그를 고소했다. 5천만 원의 횡령액을 배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현준호는 이제 돈이 없었다. 살인 미수죄, 횡령죄, 그리고 무언가 더. 법정, 첫 재판. 이혜원은 선글라스를 낀 채로 법정에 들어왔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판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산에서의 음성 기록. 그 남편의 목소리로 아내가 뛰어내렸어라고 말하는 것.
메시지들. 맹인년 정신장애로 몰아버려야 한다. 보조금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계좌 기록 5천만 원. 그리고 조혜진의 자백서. 판사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이것은 분명한 고의적 살인 미수죄이다. 현준호는 법정에서 울음이 나왔다. 진짜 울음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깨달은 울음. 제발, 미안합니다. 정말. 하지만 판사는 듣지 않았다. 피고인 현준호는 예정된 판결 날에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 후 3주일. 최종 판결. 피고인 현준호 씨는 고의적 살인 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8년. 그것이 현준호가 받을 형량이었다. 그리고 조혜진은 5년. 그리고 피고인 현준호는 피해자 이혜원에게 위자료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는 출소 후에도 계속됩니다. 월 300만 원. 연 3,600만 원. 그것을 받을 사람은 이혜원이었다. 최종 판결문이 낭독되었을 때 법정의 방청객들은 환호했다. 이혜원님 이겼어요. 변호사가 이혜원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혜원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표정만 있었다. 선글라스 뒤에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선명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혜원이 변호사에게 말했다. 8년? 제가 당신에게 줄 고통은 8년보다 길 거니까요. 현준호는 법정에서 경찰에 이끌려 나갔다. 그의 인생이 산산조각 났다. 회사는 없었다. 돈도 없었다. 명예도 없었다. 남은 것은 감옥과 평생의 위자료 채무뿐이었다. 퇴정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혜원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혜원은 선글라스를 조정했다. 저는 눈이 안 보이지만 이 세상의 거짓과 악의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앞으로 당신의 계획은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 복수입니다. 이혜원이 미소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정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검고 깊은 악의만이 담겨 있었다. 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부. 모든 좌석이 찼다. 미디어, 시민들, 그리고 현준호를 응원하는 몇 명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 침묵했다. 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니까. 판사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엄숙했다. 이 사건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현준호 씨, 당신은 배우자 이혜원을 산에서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그건 사고였어요. 제가 잘못 이끌었지만 죽이려던 건. 현준호의 변호사가 손을 들었다. 판사님, 저희 의뢰인은 배우자를 사랑했습니다. 단지 산행 중 불행한 사고가 있었을 뿐입니다. 검사가 일어났다. 사고라고요? 증거를 보시겠습니까? 검사가 법정에 음성 파일을 틀었다. 좋아, 이제 끝이야. 아내가 뛰어내렸어. 미안해. 진짜 보조금 없이도 살 수 있을 거야.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것이 현준호의 목소리라는 것을 모두 알았다. 이것이 사고입니까? 변호사가 말했다. 맥락이 없습니다. 전후 상황을 보면. 전후 상황? 제시하겠습니다. 검사가 또 다른 파일을 틀었다. 현준호와 조혜진의 통화 기록을 음성으로 변환한 것. 너무 오래 기다렸어. 그 맹인년이. 맞아. 진짜 짜증난다. 근데 재산 분할이 문제야. 내가 정신장애로 몰아버려야 할 것 같아. 법정에서 웅성거림이 나왔다. 판사가 망치를 내려찍었다. 조용히. 현준호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이제 그는 이혜원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 이혜원님, 이 음성 파일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은요? 이혜원이 증인석에 앉았다. 선글라스를 낀 채로.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음성 인식 앱을 통해 휴대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조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의사소견서도 있습니다. 이혜원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는 프로처럼. 제 부상이 10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진 것과 일치한다고요. 그리고 의도적 살인 미수와도 일치한다고요. 넘어진 방향, 부상의 위치,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변호사가 다시 공격했다. 산에는 위험한 바위가 많습니다. 사고로도 충분히.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둘이 나눈 대화도 있고 휴대폰 기록도 있어요. 조혜진이 이미 자백했죠. 그리고 남편님이 조혜진에게 보낸 5천만 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법정이 또 조용해졌다. 그것은 아내를 죽이기 위한 돈입니다. 이미 조혜진이 자백했어요. 검사가 조혜진의 자백서를 낭독했다. 나는 현준호의 지시로 그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산에서 그 여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현준호는 나에게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현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했다. 천천히, 꼼꼼히. 그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피고인의 범행은 명확합니다. 배우자를 사전에 계획하여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단지 우연히 실패했을 뿐입니다.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현준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해자 이혜원에게 위자료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할 것. 이는 출소 후에도 계속된다. 조혜진은 5년이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의 80%는 이혜원에게 주어졌다. 감옥으로 가기 전 현준호는 이혜원을 만났다. 마지막으로 가사실, 회색 벽의 작은 방. 현준호는 경찰관들에 이끌려 들어왔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뭐 하는 거야? 현준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이혜원은 천천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선글라스를 벗었다. 법정이 아니었지만 이 순간은 더욱 극적이었다. 그녀의 눈이 드러났다. 검은색의 눈, 빛을 받지 못하는 눈. 하지만 그 눈빛은 모두의 눈을 아프게 할 정도로 찬명도였다. 현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남편님. 이혜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칼날 같은 예리함이 숨어 있었다. 저한테 시력은 없었지만 당신의 모든 거짓을 다 봤어요. 이혜원. 선글라스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봤어요. 20년을 함께 했으니까요. 당신의 발자국 소리, 호흡음, 목소리의 떨림. 모든 것이 보였어요. 이혜원이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은 저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약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고 있었을 뿐입니다. 현준호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이혜원이 손을 들었다. 지금부터 당신은 감옥에서 7년을 복역할 거예요. 그리고 출소하고 나면. 이혜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저한테 평생 위자료를 낼 거예요. 제가 돈이 필요할 때까지. 당신의 인생 전체가 저를 위해 지불될 거라는 뜻입니다. 제발, 미안해. 이제 저는 당신의 눈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혜원이 미소했다. 그 미소는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무서운 미소였다. 당신은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경찰관들이 현준호를 끌고 일어섰다. 아니,
이혜원, 미안해. 정말. 현준호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이혜원은 선글라스를 다시 썼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는 선글라스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선글라스였다. 경찰관들이 현준호를 끌고 나갔다. 그가 돌아보며 외쳤다. 제발, 제발,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이혜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차갑게 서 있을 뿐이었다. 가사실 밖, 복도. 현준호는 경찰차에 실렸다. 아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아니, 아내의 눈이. 그 검은 눈, 그 냉정한 눈빛. 자신은 아내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죽은 것 같았다. 아내의 이름으로, 아내의 복수로. 경찰차가 교도소로 향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혜원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시각장애 여성. 하지만 그 여성의 눈빛은 가장 선명했다. 검고, 깊고, 끝없이 차갑게. 5년 뒤, 이혜원은 서울 강남의 조용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이 설치된 카페였다. 그곳에는 그녀처럼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 정말 좋네요. 그러게. 우리가 만든 게 이렇게 될 줄은. 이혜원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업가였다. 오너였다. 동시에 현준호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 1년이 더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1년이 끝나도 그의 형벌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이혜원이 계속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 어느 날 오후 한 기자가 카페를 찾아왔다. 시각장애 여성 사건, 5년 뒤 현황 보도 취재를 왔습니다. 기사는 이미 충분히 났는데요. 네. 하지만 당신의 현재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피해자였지만 지금은 제가 이기는 쪽이죠. 이혜원은 선글라스를 썼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기는 선글라스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선글라스였다. 당신은 지금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이혜원은 미소했다. 그런 거,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약자인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더 약할 수 있다는 거. 나는 눈이 안 보이지만 이 세상의 거짓과 악의는 다 봐요. 그리고 그것들을 처벌할 수 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이혜원의 모습이 신문에 실렸다. 선글라스를 낀 여인.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가장 선명했다. 그날 저녁 이혜원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았다. 벽에는 한 액자가 있었다. 깊은 산속에서 버려진 날, 나는 정말로 눈을 떴다. 그녀의 성공 이야기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복수담이 되었다. 그리고 현준호가 감옥에서 마지막 1년을 견디는 동안 이혜원은 자신의 새로운 비즈니스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인 취업지원센터. 좋은 생각이네요. 그녀의 곁에는 이제 현준호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였다. 마지막 장면. 현준호가 감옥을 나오는 날이 왔다. 하지만 그가 나가자마자 이혜원의 변호사는 즉시 새로운 소송을 걸었다. 추가 위자료 청구. 현준호는 결국 이혜원의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다. 그리고 이혜원은 자신의 선글라스를 벗고 카페 창밖을 바라봤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는 세상이 얼마나 깊고 광대한지를. 나는 눈이 안 보이지만 세상은 다 본다.